안녕하십니까. 식량닷컴 김기태입니다. 푸드플랜 뉴스농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전문가를 초빙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빈파 전 화성시 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4회 푸드플랜 뉴스농장을 시작합니다. 공공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열 먹거리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 명절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방송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 공공급식 뉴스 전해주시죠.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 아동센터 33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채소, 쌀, 육류 등 급식 식재료를 공동 구매했습니다. 평택시의 로컬푸드 재단법인과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양질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구매가 이루어졌는데요. 평택시의 로컬푸드 재단법인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김장 나눔 행사 등 지역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도 7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이렇게 식재료를 구매하나요? 네, 현재 경기도 김포 지역에는 지역 아동센터 20곳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공동구매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조직들이 나서서 이러한 시도를 하기는 어려워서 평택시는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재단법인이 나선 것인데요. 김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재단법인도 없고 먹거리 전담부서도 없고 조달체계도 없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은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먹거리 지원 예산이 다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어 몇 배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푸드 플랜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20곳뿐만 아니라 요새 유행인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 16곳 그리고 수백여 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 전 영역을 엮는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 교육, 농업, 물류 유통의 큰 그림을 실행할 늘 공무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는 그러니까 로컬푸드 재단 법인인 거예요, 여기가? 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법인입니다. 음, 경기도 김포의 월곶 초등학교가 학교 급식을 벌크식으로 운반 공급할 위탁급식 공급업체를 모집합니다. 3월달 개학일부터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3개월 동안 외부에서 운반하여 급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급식 인원수나 학교 위치 그리고 지역에서 공급할 업체가 없다 보니 공급업체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하면은 학교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푸드 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 큰일인데 그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네, 급식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인데요. 업체의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상식적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벌크식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학교로 운반한 후 업체가 소유한 배식 운반차로 각급 교실에 음식과 식판 그리고 수저를 가져다 주고 급식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반과 식기구를 모두 회수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는 김포에서도 민통선 근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생 수는 64명, 교직원은 18명으로 일일 식수는 고작
82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업체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농장장님, 저기 1인당 6,000원에 배달까지 해줘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야, 그 요즘 그 학교 급식은 잘 모르겠는데 배달 음식을 이렇게 보면 야, 그 배달비가 굉장히 비싸요. 네, 최소 2,000원 예. 이상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6,000원이고 네. 식대가 네. 82만밖에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야, 그렇게 그 공급 업체가 그래도 찾아보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해 김포 지역 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을 시행한 곳을 조사해 봤는데요. 총 6개 교가 급식실 현대화 공사와 조리 인력 부족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했고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7개 업체 모두 김포가 아닌 인근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월곶 초등학교의 공고문에는 학교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그나마 1시간 밖에 있는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의 3개 업체는 비대상이 되어 고양, 파주, 부천, 인천은 4개 업체만 해당되는데 이 업체들의 경우도 매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를 선택하여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학교에서 그렇게 공고를 낸 거예요? 네, 학교에는 단가나 단가에 대한 지침 그리고 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공고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시작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작도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또 지난 12월에는 인근에 있는 통진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40명에게 6,000원의 단가로 연간 230일 동안 위탁 운반급식 공급업체를 모집 공고했지만 1차에는 유찰되기도 하여 소규모 학교는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야, 그 참 이게 급식이 적은 농촌 지역이나 그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아주 급식이 이렇게 큰 문제인데 그러면은 김포에는 이런 위탁급식 업체는 없어요? 경기도 김포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400여 곳이나 있고 도로변에 농장장님께서도 보시면은 공장 식사 배달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단 한 곳도 학교의 위탁급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위탁 운반급식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낮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위탁급식을 했던 영양 선생님은 그 기간 동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너무 폭발을 하여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괜히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고요. 지난해 위탁급식을 했던 김포의 모 학교는 학부모들이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다 보니까 학생 상당수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학부모들이 피자, 햄버거, 김밥을 공동 구매하기도 하여 그야말로 급식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위탁급식은 그 아니 위탁급식이라고 해도 뭐 그런 뭐 기준이 있고 뭐 그런 조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 급식에 공고문에 맞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HACCP까지 바라지도 못하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소 아니면 이제 뭐 위탁급식 관련된 인허가 정도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감사하게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뉴스 농장에서 조리 실무사 결혼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고 앞으로도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위탁 운반 급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네,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교 급식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대안학교나 방과 후 돌봄 시설 그리고 조식과 석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기숙학교 등 위탁 운반 급식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은
교육기관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자체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푸드플랜의 공론화장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야, 그 위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학교급식은 뭐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무슨 우리가 어떤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길 빼고 나머지가 낭떠러진 것처럼 네. 예, 어떤 네. 뭐 현대화 시설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네. 때 완전히 뭐 그런 그에 대한 뭐 대책은 뭐 전무한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고 뭐 지금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뭔가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좀 되지 않겠나 이제 싶고 예. 좀 공공급식 분야가 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제 좀 그랬는데 이제 공공급식 하면 이제 틀에 박힌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만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뉴스들이 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칭찬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이두열 소장님의 공공급식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콤한 꿀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꽃을 받는 누군가의 연인을 위해 혹은 지나가는 당신들이 예쁘게 보시라고, 당 떨어진 누군가가 달콤하게 드시라고, 만약에 꽃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꽃방귀를 아주 세게 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꽃은 자신의 종자를 수정시켜줄 동물을 불러들이기 위해 색을 입히고 꿀과 화분을 만들고 향을 피웁니다. 동물들은 꽃이 화려한 색과 꽃향기를 통해서 꽃에서 꿀과 화분을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의 수정을 돕습니다. 2월 12일자 한겨레 기사에서는 대기오염의 후각상실, 2m 앞 꽃도 못 찾는 나방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는 지난 8일 사이언스지의 발표를 인용했는데요. 제프 리펠 미국 워싱턴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오염물질이 꽃향기를 분해해 곤충들의 후각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환경오염물질 질산염 라디칼이 꽃향기를 분해해 곤충들의 후각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선 실험을 통해 연구팀은 질산염 라디칼이 식물의 향기에 포함된 화합물인 모노테르펜을 분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테르펜? 라디칼? 좀 이런 용어가 생소한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테르펜은 초본이나 수목이 잎, 꽃 또는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보통 숲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침엽수림 숲에 가면은 조 피톤치도 향기 난다, 뭐 이런 말들 하죠. 그것도 테르펜의 일종이고요. 이 테르펜은 식물 생장이 여러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여기서 나오는 모노테르펜은 수분을 돕기 위한 동물들을 유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상태나 그 상태인 물질을 뜻합니다. 질소 라디칼은 변형되기 쉬운 형태의 질소 화합물입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N2의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로 발생한 질소 산화물들은 대기에서 쉽게 변형돼서 환경을 교란 오염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그러니까 다른 이게 이 성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잎사귀나 조직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 오존이나 이런 형태들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산소 성분들이 분해되면서요. 네. 제프 리펠에 따르면 24만 종의 식물 중 4분의 3이 수분 매개자 생물에 의존한다. 곤충 같은 수분 매개자는 생태학에서 큰 역할을 하며 식물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분 매개자는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식량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곤충을 잘못 건드리면 결국 인류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인류의 활동으로 대기가 오염되어 수분 매개자들이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 연료의 사용이 부산물인 오존과 질산염 라디칼 오염이 수분 매개자가 숙주식물을 감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대부분의 북반구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은 곤충이 꽃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산업화 이전에서는 5km 이상에서 현재는 400m 미만으로 약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야, 그 5km하고 400m는 뭐 거의 뭐 네. 이제 야. 기상 이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점점 힘들다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보면 우리가 망쳐놓은 환경 때문에 사실 농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 거기에 이제 보면서. 기상 이변이 이제 더 이제 네, 뭐 추가가 되는 더해지겠지만 거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이어짐이 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농업 현장에서도 질소비료 과잉 투입으로 인한 땅과 물의 오염이 문제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당연스럽게도 농업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지켜가면서 생산한 농산물이 항원 시설이 탑재된 운송 시설에 실려 장거리 운송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문제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은 물론이고 가공, 공급, 소비, 폐기, 순환고리가 잘못 설정되면 생산이 기반이 되는 환경을 해치고 종이 연속성을 유지해줄 연결고리를 해칩니다. 이런 문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짜여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친환경 농업이 이제 갈수록 좀 이렇게 확대되고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우리들 이제 비전이 더 밝아지는 건데 네. 그 친환경 농민들은 점점 준다고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민이 원래 이제 5만 명인데 네. 지금은 이제 4만 5천 명으로 이제 줄었다 그러더라고. 참 이런 게 어쨌든 뭐 벌이 5km에서 400m. 네. 야, 그래서 그거는 진짜 충격적이다. 우리가 생산한 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순환을 하게 돼서 최소화된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먹고 소비되고 그게 다시 폐기되는 그 순환 사이클이 최소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복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망치는 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친환경적 입장에 그 환경 오염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된 설계와 먹거리 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참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또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좀 있네요. 네. 예,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준 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예, 설 명절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방송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 도시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도시농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낭만의 도시농업 온실가스 6배 배출, 그러나 방법은 있다. 이게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뉴스입니다. 참고로 온실가스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조사를 했는데요. 온실가스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죠. 둘째는 메탄가스로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하다고 합니다. 셋째는 이산화질소, 농업활동의 비료 사용과 연료 연소 과정으로 발생하며 소량 발생이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강력한 온실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수소불화탄소로 냉각제, 에어컨, 화재 진압 장비 등에서 사용되며 생산량은 적지만 장기간 대기 중에 머무는 특성으로 온실 효과를 오랜 기간 동안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로 육불화학 가스로 전자산업에서 절연체로 사용되며 이산화탄소보다도 약 22,800배의 강력한 온실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과불화탄소로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에칭가스로 사용되며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이상 높으며 대기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온실가스 종류도 참 이렇게 많네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저도 너무 생소한 단어가 예.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농업에서 온실가스는 자연스럽게 광합성 작용과 여러 영양 작용을 하며 탄소를 가두기도 하고 재배를 통하여 배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농사를 지을 때 경운 작업을 하면 땅속에 묶어두었던 탄소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고요. 또한 목축업에서 가축의 방귀를 통한 탄소 배출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도시농업이 일반 농업보다 탄소 배출량이 6배 정도 많다는 내용인데요. 도시 곳곳에 있는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의 이점 가운데 하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운송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덧붙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농산물 수명 주기에 전반에 걸쳐 비교한 결과 도시농업이 일반 농업보다 기후에 더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미시간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은 북미와 유럽의 5개국,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73개의 도시농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도시농업을 통해 재배한 과일과 채소는 일반 농업보다 1인분당 탄소 발자국이 6배 높았다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도시농업 하면은 그렇게 이제 판매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데 네. 대부분이.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농업을 해서 그 뭐 도시농업 쪽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국에는 요 벼룩장터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그 강좌를 좀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유럽 쪽의 도시농업 자체가 원래는 생산을 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먹거리 자급자족을 위해서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잉여분을 많이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연구는 수직 농장이나 옥상 온실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첨단 기술 농업이 아닌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야외 도시 농장과 정원 등에서 재배되는 도시농업 작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도시농장과 정원 재배에 동원되는 자재 및 경작 활동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이를 일반 농업으로 재배한 식품과 비교했더니 1인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시농업 식품은 0.42kg인 반면
일반 농업 식품은 0.07kg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도시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재배용 상자나 창고 같은 기본 인프라, 둘째는 탭이나 비료, 덮개용 비닐 같은 소모품, 셋째는 관계용수 이렇게 분류했으며 연구진은 도시농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농장 건설과 유지에 사용되는 자재, 즉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그러나 도시농업 농장은 대개 몇 년 동안만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농업은 오히려 더 그 일반 농산물보다도 더 이제 그 친환경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기서 이렇게 그 나오는 걸 보면 도시농업 그 자체에 이제 사용되는 자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이렇게 뭐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도시농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고 계속 장소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텃밭을 또 만들고 거기에 그러니까. 또 필요 없는 자재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주기가 짧다는 거죠. 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재들을 만들 때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참 발표도 그렇고 좀 이거를 잘 조심해서 예. 잘 좀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더 들어보죠. 예, 연구진은 위 결과와 함께 도시농업 농장 73곳 중 17곳은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걸로 확인했는데요. 연구진은 그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폐건축 자재나 음식물 찌꺼기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 둘째는 일반 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작물을 도시농업으로 돌린 경우 예컨대 상하기 쉬워서 비행기로 운송해야 하는 아스파라거스 같은 농산물을 도시농업으로 재배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농업 농장에서 생산하는 토마토는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온실 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토마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왔으며 이런 농산물을 사서 먹는 대신 소규모 텃밭 등에서 직접 재배하는 방법이 지구 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죠? 예. 셋째는 도시농업 농장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새 기반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를 진작시켜서 도시농업의 장점을 더욱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신선한 농산물, 지역 공동체 구축, 도시 속의 자연 생태계 제공, 도시 열섬 효과의 완화 등을 그 사례로 꼽았으며 이러한 수치는 인간 문화의 주요 개발 사업과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도시농업의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수치를 뽑아내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도시농업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연구를 위한 연구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아까 뭐 그 아스파라거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그 이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도시에서 재배하면 뭐 내가 재배하든지 도시에서 재배하면 바로 여기서 재배해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연구는 또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여러 뭐 자재들이나 기반 조성할 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한 거군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 도시농업이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지에 대한 그 수치적인 연구는 아니지만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운 작업을 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흙을 계속 부수면서 땅 속에 잡아놨던 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농업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도시농업에서는 경운을 하지 말자는 그런 새로운 이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일반 관행 농업이나 예. 일반 농업은
그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은 뭐 경운을 해봐야 뭐 관리기를 하든지 그쵸. 뭐 작은 기계를 할 텐데 예. 그 일반 우리가 하는 그 전업적으로 하는 농업은 뭐 거대한 뭐 80마력, 100마력 맞습니다. 이런 예. 트랙터 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농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생겨난다.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자는 음. 취지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고 예. 무경으로 가려고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농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음. 그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보도해 주신 그런 내용을 보면 좀 요거는 조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은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근데 또 새로운 사실이 아까 그 설치하는 기반 시설 조성할 때 음. 그 주기가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조금 많이 국내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도 뭐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창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그 도시농업도 나름 이렇게 조금 뭐 규모화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 예. 그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발전할 뭐 이런 뭐 선진적으로 하는 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뭐 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예,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지금까지 이종준 국장님의 도시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자 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니터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자입니다. 예, 설 명절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 모니터링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모니터링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익산시 모니터링 소식입니다. 2월 6일 전라북도 익산시 발표에 따르면 익산시가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에는 로컬 매장에 출하된 농산물만 안전성 강화에 집중한 반면에 이제는 생산 단계 농산물까지 잔류 농약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로컬 진매장 관리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익산시는 농산물 재배 시기에 맞춰서 400여 농가 농지를 직접 방문해서 연중 시료를 수거한 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기관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직매장 출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농산물 출하를 연기하거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잔류농약 검사를 로컬 매장에 출하된 농산물만 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기에 검출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생산을 관리하여 온 것이죠. 이제는 익산시가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생산 농가는 농약 안전 사용 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합니다. 출하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단은 직매장 관리 상태 및 농산물 품질 포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시민이 믿고 찾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밥 간식보다 기호식품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는 2023년 설 연휴 기간 4일 동안 총 39만 9,500잔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었고 매출은 17억 6,94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위는 호두과자였고요.
총 36만 6,400개가 팔렸다고 하는데 호두 과자 가격이 그 개수로 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36만 그다음에 커피는 39만 잔인데 거의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17억 4,900만 원. 이 자료로 보면 아마도 한 봉지당 인 것 같습니다. 36만 6,400봉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 확인은 좀 개수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위는 우동이고요. 소떡소떡 등 떡꼬치가 4위고요. 그런데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그때도 1위는 아메리카노였지만 2위는 우동이었습니다. 우동하고 호두 과자가 이렇게 순서를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노가 아주 부동의 1위네. 네, 아메리카노는 부동의 1위고요. 또 보면은 아메리카노 말고도 카페라테도 여기에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먹거리 판매 비중이 점차적으로 간식이나 식사에서 기호식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속도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아이고 뭐 커피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뜰 간식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뜰 간식 제도는 또 뭔가요? 네, 알뜰 간식 제도라는 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난 추석 연휴부터 도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간식 일부를 판매하는 것인데요. 작년부터 실시한 겁니다. 알뜰 간식 기존 3종류, 그러니까 호두 과자류, 또 떡꼬치류, 핫도그류 그렇게 3종류를 작년 추석부터 할인 판매를 한 거죠. 이번에는 10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3,500원 이하로 판매하고 이제 휴게소마다 조금은 판매하는 곳이 있고 또 판매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한 가지 종류만 판매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 모니터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자 단장님의 모니터링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주 거버넌스 뉴스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푸드플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내용에는 대전 소재 청양군 먹거리 직매장 관련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의 핵심 사업으로 87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 9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하카동에 운영 중인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 첫 해 12억 원 그리고 21년에 27억 원, 27억 2천만 원, 22년에 29억 1천만 원에 이어서 지난해 32억 7천만 원을 올려서 누적 매출 100억 돌파를 축하한다는 그래서 화제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1억 원이고 누적 이용객이 34만 명의 회원수 9천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 내 이제 청양 먹거리 직매장을 네. 대전에 만들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매장이고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대전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청양군은 군수 이름을 걸고 먹을거리의 안정성과 신선함, 신뢰성, 고품질을 강조하는 군수 품질 인증제를 들고서 총 인구 3만 13명의 고령화 39% 소도시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2016년 150 농가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군이 푸드플랜 관련 연구를 통해서 거주 인구 145만의 대도시인 대전을 겨냥해서 하루 매출 1,000만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푸드플랜 출원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70에서
100%까지 사전 안전성 검사율을 달성하면서 소비자 홍보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오늘 아침에 찍은 그 직매장 현장입니다. 아, 대전 갔다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부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먹을거리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인 청양지역 활성화 재단 법인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역 먹을거리 보장 조례와 청양 군수 품질 인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먹거리위원회도 민간 참여를 늘리면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인구 3만 소도시에서 50명의 먹거리위원회 규모는 매우 상당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성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도 40명인데 여기 3만짜리가 50명이라는 거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청양군은 먹거리 기반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중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고 직거래 매장과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현재 161억 원을 투입해서 푸드플랜 앵커 시설로서 대치면 탄정리 일원에 5,800평 정도의 사이즈로 먹거리 융복합 종합타운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 가격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출하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대전 지역 공공기관 및 외식업체, 경로당 등 관계시장을 확대하고 직매장 및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그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센터와 공공급식 물류센터, 안전성 분석센터, 농산물 전처리센터, 산채가공센터,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친환경 가공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6월 중으로 푸드플랜 홍보교육관을 마지막으로 연계시설을 준공할 예정인데 로컬푸드 지수평가에서 당연 2020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 2021년엔 최우수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2년 돼서 대상을 받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제가 푸드플랜 뉴스농장에서 거버넌스 파트를 책임진 만큼 청양의 이 같은 도약의 기반이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 활성화 재단 법인과 먹거리위원회 역할인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상에도 그렇고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자문기구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듯하고 실제 먹거리 융복합 타운 조성 관련해서 업무적 개입이 크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버넌스 운영 결과보다는 군수의 책무며 행정 실국의 몫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먹을거리 자치 활동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제도가 정착되면서 좀 더 그 큰 역할을 해내야 되고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좀 들여다보면서 화성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성의 경우는 먹거리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로서 시장의 역할은 물론이고 기존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까지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을 비롯한 군정체계의 거버넌스 시스템 운영을 공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이렇게 기사를 좀 준비를 하시면서 현장에까지 이렇게 다녀오시고, 예, 그 괴산에서 뭐 대전은 뭐 가까워요? 2시간 거리입니다. 이야, 2시간까지 가서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앞으로 어쨌든 좀 수고하셨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네. 그 거버넌스 운영 결과보다는 그 행정실국의 몫이 이제 큰 것 같다. 그래서 먹을거리 그 자치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푸드 플랜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 참여
민민 거버넌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구조를 계속 이제 기대하고 확장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관광 거버넌스의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제도가 정착되게끔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이 정책이 되게 그렇게 풀어내게끔 하는 게 이 푸드플랜 뉴스 농장의 목표의 지점이기도 하고 또 푸드플랜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그런 분들의 목표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 푸드플랜 일환에서 이런 그 지역 활성화 재단도 만들고 먹거리위원회도 막 대폭 확장하고 해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이게 그 지역의 먹을거리 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의 개념에 민간 참여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의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는가를 보는 게 맞다고 본 거죠. 그래서 기자의 눈으로 좀 더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참 잘해요. 청양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지역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좀 더 그 민간의 참여를 더 끌어내고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청양이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공공급식 분야에서도 그랬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청양을 이렇게 집중하는 건 또 청양 뉴스가 이렇게 그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들 보셨을 텐데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청양이 진짜 이제 사업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홍보 활동을 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쭉 이렇게 보면은 홍보만 잘하는다기보다는 무슨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그 인프라들도 만들어 가고 이런 거 보면 청양이 어쨌든 뭐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의지가 상당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거버넌스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좀 그런 의지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이빈파 센터장님의 의견은 말씀은 그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상당히 이렇게 주도해서 가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두고 더 좀 청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하고 캐치하는 걸로 보면 청양의 이제 모범적인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예. 뛰어난 예. 지역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시각으로 더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오늘 그 저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빈파 센터장님의 거버넌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빈파 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학부모가 된 엄마들이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된 학부모 운동이 학교급식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빈파 센터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학교급식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긴 토론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교사의 폭력과 졸업 앨범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고 진행을 좀 하죠. 네, 지난번에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뭘 얘기를 못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졸업 앨범 자체가 우리 학교에 47,000원짜리 졸업 앨범이 25,000원으로
대폭 다운이 되고 대량 양질의 좋은 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는 거가 학원이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바로 학부모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퍼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계에서 어쨌든 졸업 앨범 그 전시회도 전국화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동학원협이 시조였는데 사실 그 서울에도 여러 개의 학원협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전국적으로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라는 게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조직이 됐어요. 네. 예. 학부모들이 이제 그 조직이 된 상황에서 이제 학교 급식 운동으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이제 전환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그 학부모 운동의 핵심이 어쨌든 학교 급식 운동이라고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 운동의 주체가 학부모여야 하는데 사실은 이 학교에서 뭔가 학부모 운동을 한다거나 교육 운동을 한다거나 학부모가 나선다라거나 하면 학부모들은 다 뒤로 꽁무니를 빼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던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급식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났다는 네, 거죠. 식중독과 관련된 뭐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거는 곧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몸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좋은 음식을 집에서 잘 먹이다가 학교 가서 이상한 거 먹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급식 운동을 하게 됐던 거였고 우리 학교에 정말 센세이션한 이 사건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상황에는 정말 깜짝 놀라는 식중독 사고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던 거였는데 사실 식중독은 아니었고 식중독 유사 사건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연두부가 이제 영양 선생님이 아이들 배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식판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두부를 먹어 보니까 두부가 시큼하고 떡더름했대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 상한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아이들한테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이제 영양사 영양 선생님이 책임이니까. 그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영양 선생님이 사색이 돼갖고 이제 교무실로 가서 그 아이들한테 급식 중단을 요청하는 방송을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마이크를 딱 잡고 얘들아 두부가 상했대더라 먹지 마라 큰일 난다 식중독 걸린다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셨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급식을 먹다가 중단한 애도 있고 이미 그 방송이 나가기 전에 급식을 먹었던 애들은 두부 좋아하는 애는 2개도 먹었고 근데 애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다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영악한 아이는 화장실 가서 외백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본 우리 아들은 마침 이제 먹기 전에 그 방송을 들어갔고 자기는 안 먹고 집에 와서 가방을 탁 소파에 던지면서 엄마 재밌는 얘기 있을게. 우리 학교에 있잖아요. 식중독 사고가 났대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막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저는 당시에 학원이면서 급식 소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심각한 책임 의식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학교로 뛰어가서 영양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영양 선생님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식약처를 불러갖고 이거를 식품 의뢰를 했고 분석 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한 14일쯤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영양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상황을 어머님들이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식이든 비상 연락망을 돌려갖고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죠. 이거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왜 나서고 그러시냐. 아,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학부모님은 집에 가 계시고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이게 그 14일 뒤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우리 그 학부모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학교의 상황들을 전달을 하고 아이들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장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갔다 온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아이도 있었고, 배 아프다는 아이도 있었고, 멀쩡한 애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멀쩡했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 장염 증상이 있다는 아이도 있었으니까 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래도 집에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그래서 연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그 업체 그 주소랑 우리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두부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게 된 건지에 대해서 학교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찾겠다. 그래갖고 이 두부의 문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급한 업체를 찾아가서 그 업체의 현장 확인을 하고, 저희 모니터 교육을 제가 또 쭉 했었던 상황이었어서 충분히 그 모니터의 시각으로 그 업체를 점검을 하고 업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거 공장에서 이게 업체까지 오는 그 루트를 그 업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공급하는, 학교에 바로 공급업체. 그 공급업체가 그 당시에는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가 이제 그 업체 명칭이었어요. 생산업체 아니면 유통업체? 유통업체. 그래서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공급한 두부의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은 뭐냐? 니네 이거 사기 아니냐? 우리콩 아닌 거지? 막 이러면서 가서 막 퇴근하고 좀 그랬죠. 제가 그 업체 가서 갑질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풀었는데 공장에서부터 이 공급업체까지 오는 거리가 꽤나 되는 고속도로를 넘어서 오는, 그래서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트럭이 중간에 어디서 쉬다가 저기 온도를 끄고. 그 공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공장은 칠곡에. 칠곡. 경상북도 칠곡이요. 근데 주소만 가지고 칠곡을 찾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였죠. 근데 그 루트에서 그때 뭐 학교에서 뭐 같이 간다거나 뭐 이러지는 그런 건 않았고. 없었어요. 같이 갈 학부모들도 없었고 너무 멀어서. 그럼 혼자 갔어요? 저하고 우리 학운협 사람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EBS 그 저기가 있었어요. 저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네, 관동학운협을 취재하러 왔던 EBS 기자가 마침 있어서 그 기자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죠. 공장은. 근데 기자가 막 들어오고 웬 아줌마가 씩씩거리면서 찾으러 오고 하니까. 근데 공장을 가서 그 역시 산지 그 점검하듯이 모니터의 그 매의 눈으로 진짜 막 죄 뒤졌죠. 서류부터 원물 창고에 그 공장 그 생산 라인까지 다 뒤져서 그럼 뭐 봤는데 공장에 연락을 막 하고 간 것도 아니었겠네요. 아니죠. 연락하고 모니터 가는 거는 잘못이죠. 사실은 불시 점검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 당시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공장에서는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랬군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다 뒤져봤는데 문제도 없었고 뭐 또 혹시 폐수 같은 게 또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해서 폐수까지 다 뒤지고 막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연두부를 굳히는 DDSL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수로 이제 두부를 응고시키잖아요. 근데 연두부는 그 간수로 연두부를 못 만들어서 DDSL이라는 그 물질을 넣는데 그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장이. 그러니까 자동 기계로 했으면 그런 그러니까 작은 공장. 그렇죠. 근데 당시 그렇게 작은 공장은 아니었어요. 꽤나 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뭐 모든 그 학교들을 다 공급하는 나름 큰 규모의 그 공장이었고
뭐 간해수공업 수준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시키고 나왔을 텐데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를 짚고 싶었어서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이 지시를 내리는 거고 공장장이 그 버튼을 눌러서 이게 물질이 이제 이렇게 그 두부를 응고시키는데 이제 분사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날 술에 엄청 취해서 수작업을 하는데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GDSL을 제가 한번 씹어 먹어봤는데 전 진짜 무슨 뭐 그래요. 맛이 찝찝하고 뭐 어떻게 표현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하거나 맛이었어요.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콩 쓰는 거 확인됐고 뭐 원산지 확인 다 했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 일단은 그 GDSL도 가지고 제가 씹어 먹는 거하고 이제 분석하는 건 또 다르니까 이게 또 이거에 또 이상 물질이 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작업한 것도 그렇고 뭐 당시 가서 보니까 이 저 작업자들이 대체로 이게 외국인 노동자였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를 보고 다 도망을 갔었어요 처음에. 다 왜? 불법 체류 걸릴까 봐. 아, 단속 나온 줄 알고. 네,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나는 그냥 가서 조사만 할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 내용을 딱 보고 역추적한 결과가 어쨌든 이 과도하게 잘못 들어간 응고제로 인한 물질의 문제였다. 다행이었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 학교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쭉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다.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결과 내주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쭉 올려놨더니 뭐 다행이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영양 선생님들은 뭐 학부모가 너무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그 홈페이지가 아니, 전국적으로 영양사가 학부모가 너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르는 영양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영양 선생님 말고 다른 데 영양 선생님 나 영양사 이런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학부모가 뭘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무튼 댓글이 막 수두룩박죽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어쨌든 하나 중요한 이제 보고서 형태로 올려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놓으니까 이 업체는 결국에는 문을 닫더라고요. 저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문제가 없었다며. 문제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드러난 그 사람이 것들이 술 먹고 저기 근무해가지고. 네 그런 문 닫았다고. 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인이 저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다가 저는 이 사장님한테 지금 죽을 때까지 마음에 이 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안한 상황이에요. 결국엔 저 때문에 문 닫은 거가 된 것 같고 처음에는 글 내려달라고 여러 번 전화도 왔었는데 제가 그거는 끊었거든요. 글을 안 내리고 그렇게 막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막 200개, 300개의 댓글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문제 있었다. 뭐 저런 학교도 있었다. 뭐 이렇게 막 문제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에 댓글을 해서 답변도 해주고 뭐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뭐 어찌저찌 했으면 좋을까 뭐 물어도 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 이러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날짜도 정하고 그래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급식 네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급식네트까지 그때 이제 모이게 된 차원에서는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급식 네트라는 게 풀네임이 학교급식 전공 그때 당시는 학교급식 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 전국 네트워크로 하자. 그렇게 학교급식 했다가 소위원회 전국 네트워크. 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학원이 아닌데 나는 그냥 학부모인데 아니면 난 그냥 교사인데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갖고 학원 입자는 빼고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그 모임으로 준비 모임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그냥 쉽게 썼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아무나 뭔가 이렇게 시민단체를 만들면 대개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대표와 그 밑에 이제 중간층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회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하면 피라미드인데. 아 근데 시민단체의 모양 자체가 그래요. 제가 그 참교육 그 당시에는 참교육 학부모회 그 저기 적을 두고 있었어 갖고 그때 그 정책을 만드는 집단들 그 위에 대표 임원들 그 위에 총대표 그 밑에는 회원들 근데 회원의 의견들은 사실은 그 위로 치고 올라와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고 시민단체라는 게 그런 구조에서 시민단체의 한계성도 얼추 느끼고 있던 부분에 우리 그 좋은 말 있지 않냐 네트워크라는 거 그래서 강아지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기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할머니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뭔가 모이자 그러면 고무신 뭐 쓰레빠 신고도 모일 수 그러니까 있는 처음에는 학운협 차원에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 이제 학운협의 이제 급식 소위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위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학운협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예. 뭐 막 참여하니까 모이니까. 그걸 다 빼고 이제 그 학교급식 네트워크를 하자.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원 동의를 했어요. 만장일치 동의하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네. 그게 2002년 4월 27일이었어요. 2002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모임을 연결하고 연락하고 하는 실무자가 필요했고 저한테 이제 막 하라고 사람들이 원래 그러면 그때 총선님이 홈페이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 것도 사연이 있었는데 학교에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 주소는 있는데 홈페이지가 안 뜰려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뭔가 소통 창구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학원인데 학원이한테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교수님 죽어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어 하고서는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S초등학교 학부모 홈페이지 해갖고 이제 그 학원이.org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학교 활동, 학원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물론 제 아들 방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 중에 두부 사건이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댓글 사건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두부 사건이 생기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네, 워낙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들이 5학년까지 그 5년 내리 그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안 지켜지니까 사실은 그게 한 3학년 말쯤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우리 아들 아빠와 잔차 여행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 친구들하고 자전거 여행하는 것도 그 홈페이지에 좀 실어내고 뭐 그렇게 이러면서 만든 홈페이지가 결국 이제 급식 네트 홈페이지가 된 거예요. 따로 나중엔 만들었죠. 또 별도의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만들었죠. 거기 기존에 만들었던 홈페이지는 그 이제 준비 모임하고 네, 이제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부모들 오롯이 학부모들만의 그 소통장으로 썼던 거였고요. 나중에 급식네트 홈페이지 만든 거는 진짜 급식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또 만들게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모임을 했어요. 네, 이제. 준비 모임을 네. 하고 나서 실제 그 준비 모임 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관동학운협 이름으로도 이제 나갔고 그런데 이제 이 그 급식 그 네트라는 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왜 요즘에는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포탈에 여러 번 막 검토되면 막 뜨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막 그 실시간으로 괜히 이렇게 막 앞전으로
떠지게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몰랐는데. 검색을 많이 하면. 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음.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컴맹이었어요. 그냥 홈페이지도 그 나무 뭐 그 에디터라는 거 사다가 그걸로 만든 거였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였던 거라 그렇게 뭐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급식 네트라는 게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두각이 되니까 언론에서 찾아오고 물어보고 뭐 그런 과정에 제일 먼저 경기도 영양사 일용직 영양사회의 대표님이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급식 네트라는 거를 너무 반겨하면서 본인들을 도와달라. 우리는 일용직이다. 그래서 급식의 문제가 뭐 엄마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용직이어서 그러면 그때도 뭐 영양 교사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근데 뭐 일용직이라고 하면 지금은 영양사하고 영양 교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지금 지금은 영양사도 영양사- 일용직은 아니지 지금도. 일용직인 분도 있죠. 그래요? 있기는 하죠. 어.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에는 특히 일용직 영양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용직 영양사회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을 만나면서 서울에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좀 나와서 자기들한테 힘 좀 달래. 그래서 어디서 모일까 했더니 한옥마을에서 모이기로 해서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허가가 안 돼서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한옥마을에 가서 할 거다. 그래서 일용직 영양사회하고 만나면서 영양사들의 고충을 듣게 됐고 근데 학부모 마인드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게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급식 네트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막 이 정부 그러니까 그 준비 모임 맞고 이제 그 급식 네트 준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영양사회가 연락이 온 것도 급식 네트 준비위원회로. 예. 그때 준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뭐 위원장도 있고 뭐 사무장도 있고. 아니요. 그때 그런 어떤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급식 네트라는 네트워크라는 연락처 정도 뭐 이런 건가? 네트워크라는 말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도 뭐 누군가 중심이 있고 연락. 그 중심의 실무를 제가 맡게 됐던 거고 음. 저한테 다 떠넘기고 음. 그때 모여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전체 70명이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그 정교조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거였는데 그 70분의 이 소속들이 학교 교사도 있었고 그냥 일반 학부모도 있었고 일반 시민도 그러니까 있었고 뭐 전라도 충청도 네, 이쪽에서도 이제 제주도에서도 왔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래갖고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랬죠. 진짜 전국 조직이. 네,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조직을 만든 건 아니니까 그냥 준비위원회 수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다 동의를 받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영양사회의 이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풀려면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야 돼, 교육청하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댓글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 학부모 아무개고 어느 학교고 일용직 영양사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데 실명으로. 네,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왜 일용직을 쓰냐? 우리 학교는 일용직 아니시던데 뭐 이러면서 막 그 글로 이제 공격들을 했고, 근데 구차는 존재가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그 사람들이 급식에 관심이 있었던 급식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와서 또 계속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들 했으니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3개월이 지나면서 그 오마이뉴스에 당시 5월 2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오마이뉴스가 있었네.
그 전부터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오마이뉴스 그 지면에 그 우리 쌀 지키기 백인 백일 걷기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서 오늘부터 생중계합니다. 뭐 이런 게 딱 떴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아 그때도 막 생중계 이런 걸 했어요. 네, 지면 생중계. 아 지면.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보니까 지역의 어떤 농부들이 우리 쌀 지키기 백인 백일 걷기를 백인이 모여서 100일 동안 갚겠다. 그거를 출범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죠? 2002년 5월 2일부터 제가 오마이뉴스를 본 게 그때였어요. 그게 기억에 5월 2일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때가 굉장히 이제 뭐 절박했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고 WTO WTO 출범하고 예. 그 이제 농민들도 이제 계속 그 수익 개방 압력 때문에 그죠. 예,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 접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농업 몰랐었고. 몰랐죠. 그리고 저는 18대 서울 토백이라 농업의 니은자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고 난 그냥 학부모인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게 이제 급식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이 걷는 내용들을 계속 생중계 형태로 지면을 접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 농업이 문제긴 문제구나. 우리가 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것도 문제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로 이제 당시 민노당의 그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쌀 지키기 백인 백일 걷기 했던 사람들이 와서 중간 보고 형태로 토론회를 하는데 나와서 토론회에 참여 좀 해달라고. 패널로 참여해달라고. 예. 그래서 나만 부르지 말고 그러면은 학부모 또 집단이 있으니까 청교육 학부모에도 부르고 누구누구 나오십니까 했더니 한살님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농협의 김홍배 그 조사관이 발제를 하면서 우리 지금 그 희망 먹거리 네트워크 지금 이사하시는 예, 김홍배. 예. 그 김홍배 씨를 그때 처음 봤는데 7월 29일자로 2002년 7월 29일자로 그 토론회를 하면서 그 발제를 김홍배 씨가 하는 발제를 들으면서 급식이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급식에 우리 쌀을 못 쓰게 하는 거지? 뭐 급식 얘기를 했나 보죠. 네, 우리 급식법을 바꾸자라는 토론회였어요. 그게 미국의 급식법은 1000장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농민들은 이제 수입 농산물이 이제 들어오고 쭉 이런 이제 우리 이제 판로가 없어지고 이제 수입 농산물이 이제 자꾸 시장을 점하니까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넣어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막 논의가 진행이 됐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이제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 명칭은 우리 쌀 지키기 백인 백일 걷기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고 우리 농업의 핵심 주자들이고 그네들이 만든 거를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거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거 급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급식 비리가 사건이 아니라 이 우리 농산물을 못 먹이는 우리 교육을 못하게 만든 이놈의 나라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WTO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 WTO를 파게 되고 실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 토론회를 끝내고 뒤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도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라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면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로 토론회라는 우연한 기회로 농민은 농민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 급식이라는 한 개의 큰 틀에 대명제 안에서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거기서 확인을 하면서 급식 네트워크를 진짜 급식 네트워크로 만들자. 우리 농민들이 대거 참여할게. 당신들 이 새를 키웁시다. 그리고 우리 급식법 같이 바꿉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8월 1일자로 몇 년? 2002년 8월 1일.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7월 29일에 맞춰진 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8월 1일자로 급식 네트워크에 농민들을 다 참여시키는 그걸로 카페를 먼저 만들어서 공지를 했던 거죠. 우리 그동안에 이제 홈페이지를 썼지만 그때 다음에 그 좋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카페라는 게 아주 괜찮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게 지금껏 있는 이제 급식네트 카페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거를 이제 8월 1일자로 만들고 실제 이제 급식네트의 이름으로 농업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교육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과 이 교육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등등을 그러니까 이제 네. 농민과 이제 도시의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우연히 같이 만나는 만나서 그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급식 네트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한 거. 해가는 과정이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과정인데 급식 법을 바꾸려면 법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의 문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확인해서 문제를 짚어내는 TF팀을 만들자 해갖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당인도 있었고 뭐 농민은 당연히 있고 우리 학부모도 그러면은 있고. 송기호 변호사가 그때 합류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참 뒤입니다. 한참 2005년이에요. 뒤에요? 2004년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송기호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찾지를 못했고 외국에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외국 편지를 보내갖고 불러낸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건 이따가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막 그 만들어 가자고 했던 그 과정에 김홍배 선생 그 맨 처음 발제했던 김홍배 선생의 내용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만 이 지피지기여야 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문제의 법도 확인하고 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내용도 확인해 내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이거를 안을 만들기까지 14번 회의를 해갔고요. 그 14번 회의한 결과에 당시에는 학부모 참여, 직영급식, 위탁급식 문제 이렇게 직영급식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무상급식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거 이 원칙들을 이제 막 거기에 법에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까지 갔는데 무상급식은 거기서 의외로 빠지게 됐어요. 이제 저 무상급식을 제안한 건 이제 저였고 이제 그 다른 정당과 일부 농민들이 반대한 것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빨간 의식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고 그럼 그 학부모 참여라는 개념을 반드시 집어넣자 뭐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들어 갖고 청원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 청원을 준비하는데 김홍배 선생이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아름아름 알아갖고 그 이재정 의원 당시 새천년민주당 간사였고 그 양반한테 이제 청원을 맡기기로 하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하는 거는 누가 할 거냐?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급식네트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청원은 급식네트 이름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정교조 뭐 한살림 뭐 여러 시민단체들 시민사회 그 협의회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이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틈에서 TF의 활동 결과를 가지고 뭐 법 개정 청원안을 만들어서 청원하는 날짜에 왜 우리 청원서에다가 그 이 청원 대표자들 이름을 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참교육학부모의 전교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그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는 중에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넣었더니 어떤 단체에서 준비위원회가 이런 데 들어가면 힘도 못 쓰고 이 청원서 자체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급식네트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다 내가 했는데 그래갖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이 준비위원회 딱지만 띄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때는 걔네들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1월 4일 날 청원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한 15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20일 정도 남았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던 거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막 어렵게 준비를 해서 딱 15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잠도 포기해가면서 사람들을 모아내고
급식네트 준비위원회를 떼기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그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저 쌀연대 그 백인 백을 걷기 집행장 하던 신부연 선생하고 그 전교조의 안승문 선생하고 저하고 이제 막 열심히 뛰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를 모으게 됐는데 대표를 세워야 되는데 단체를 할 때면 단체 대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저보러 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표할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만일에 대표하면 또 욕먹는다. 급식네트 준비위원회 욕먹듯이.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 그러면 대표를 만들자.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 문제가 1인 대표고 백화점 운동들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있던 거 아니었냐. 그래서 난 네트워크는 1인 대표는 안 된다. 우리 각 영역별로 대표를 모아서 공동대표 시스템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농민 대표는 정말 강화에 김정택 목사 삼고철회에서 모셔왔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는 당시에 이제 월촌중학교 학부모 위원장 하던 사람을 학부모 대표로 했고 나중에 월촌중학교는 우리 급식네트 만들고 나서 23년에 직영 1호 중학교 서울에 그 직영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핵심 핵심 역할을 했던 그 곳이고 그다음에 전교조는 전교조 위원장 이제 서울의 위원장님이 했고 그때 유승준 선생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 대표를 이제 제가 관동학원협 대표성을 갖고 일을 했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 관동학원협의 이 활동을 그 벤치마킹해서 구로 지역의 남부학원협이라는 걸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 구로 지역의 대표를 모셔오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배옥병 지금 배옥병 네, 대표가 배옥병 이제 대표는 그때 등장을 하는 네, 거군요. 남부학원협 대표였고 그 남부학원협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동학원협이 엄청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학원협 활동을 준비를 막 할 때였던 거라 와서 대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우 너무 반가워하면서 바로 들어오셨고 영양 선생님들의 대표는 당시에 그 급식네트 준비위원회 할 당시에 제 발로 찾아온 이 지금 여기 뉴스 농장에도 나오는 정명옥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5명 공동대표로 하자. 그렇게 해갖고 대표 이름을 걸고 창립총회를 11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청원을 할 거였어서 11월 1일에 대거 창립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개정안, 급식 개정안 그거를 공표하고 위탁업자들 다 불러 모아갖고 너들이 뭘 잘못했는지 막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그 공격적인 토론회를 막 했었어갖고 언론에 대거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 급식네트를 주시하는 언론들이 꽤 있었고요. 굉장히 그 감격적인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네트를 만들고 나서 법 개정도 가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또 오늘보다 더 긴 이야기여서 여기까지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 일단 지금 이제 30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일단 이제 급식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네. 준비위원회를 떼고 이제 공식 이제 창립을 했어요. 네, 15일 만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 예. 예, 여기까지 오늘은 네. 예,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교 급식 운동을 좀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좀 하셨는지 예, 이제 들어보기로 하고 예. 좀 오늘도 좀 생생한 그 이야기를 참 역사입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좀 잘 이제 들었고요. 그 2주 연속해서 이제 수고해 주신 그 이빈파 센터장님한테 우리 그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오늘도 학교 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친환경 농업,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모니터링, 거버넌스 등 8개 분야 뉴스 브리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영역인 학교급식 운동의 태동 역사에 대해 심층적이고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푸드플랜 뉴스농장 4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